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은 그냥 아무런 자료도 없이 그냥 프리토크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포유의 부동산과 관련돼서 아포유는 유독 폭락론자들을 갖다가 상당히 공격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해주시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왜 저럴까 저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때 폭락론자들이 당신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던 영상을 갖다가 1부작, 2부작, 3부작까지 해서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영상도 제작했었고, 와, 아포유 좀 이상하다. 제 폭동론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실제 폭락론자들을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객관적인 이야기, 주관적인 이야기,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제 속내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속내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014년 12월까지 건설사에 있었습니다. 뭐 건설사 이름을 밝혀드리진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건설사에 있으면서 참 저는 폭등기와 폭락기를 갖다 전부 다 경험해 보았었죠. 말 그대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죄송합니다. 2005년이네요. 2005년 1월 1일부터 입사를 해가지고 2014년 12월까지 근무했으니까 딱 10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그때의 폭등을 저는 직접 몸소 경험했고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 분양을 하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 미분양 물량들이 정말 순식간에 다 털리는 상황도 경험해 봤고, 더불어서 다시 침체기, 하락기를 갖다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정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믿을 수 없는 사태까지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제가 하락론자들을 갖다가 경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회사에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서울, 경기 상당히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한 거는 약 10년, 11년부터예요. 이명박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그때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갖다가 개발하고 발표하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꼈죠.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꼈다는 게 무엇이냐면은 실제 주변 시세, 건설사에서는 도저히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가격으로 공공분양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주변 시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러니까 강남, 세곡, 내곡 이런 보금자리 지구 첫 분양이 평당 1,000만 원대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평일 아파트 분양가가 3억 6천, 7천, 최초 분양은 그랬어요. 그 이후에 높아지면서 4억대까지 올라서긴 했지만 그 당시 4곡인가요? 3곡인가요? 이쪽 최초 분양은 3억, 그러니까 딱 평당 1,000만 원, 1,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에서 분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푸르지오가 5억을 찍던 때였고요. 그리고 또한 중계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그러니까 노원구 중계동이죠. 그 노원구 중계동, 그러니까 학군이 있는 노원구 중계동의 아파트가 5억 5천일 때였어요. 그런데 강남에 4억이 안 되는 30평대 아파트를 분양해버리니,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중대형 평형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간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1년 그때 더군다나 지방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방은 또 왜 어려웠냐? 혁신도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도시, 또 세종시 이쪽으로 해서 너무 공공분양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분양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건설사들은 2011년, 12년 정말 참혹기를 거칩니다. 더불어서 또 2012년과 13년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되게 되죠. 이 인구 이동이란 거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공무원,
과 공기업을 갖다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지방으로 강제 이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자, 따라서 사실상 2012년, 13년까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그 당시에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도나는 건설사들 상당히 많았고요. 이 부도나는 건설사들로 인해서 건설사 직원들 상당히 실직도 많이 했어요. 그 시기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웬만한 브랜드 있는 회사들조차도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께서 브랜드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설사 명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상위 1, 2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거의 목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다. 조금만 잘못하면 부도,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말로 부도고 지금은 기업회생 절차 아니면 파산 이렇게 호칭하는데요. 부도는 옛날 용어죠. 기업회생 아니면 파산 절차를 신청해야 될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 건설회사들 정말 많이 무너졌어요. 자, 그런데 2012년, 13년이 사실상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인 이유, 이거는 건설사에서도 회사 중진들 아니면 잘 모르는 내용일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미 혁신도시, 기업도시 거의 완성되어 가는 시점, 그리고 또한 공무원들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이 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존에 공급해왔던 물량들이 충족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충족이 되는 시점이었고, 더불어서 2012년, 13년이 바닥일 것을 예측했던 부동산 전문가는 없었는데 건설회사에서는 정말 많았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회사 중진 이상 임원급에서는요. 물론 제가 임원급하고 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분들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는 바로 입주 물량이 2014년, 2015년부터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왜? 바로 건설사들이 기존에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되어가지고 팔 수가 없었거든요. 미분양이 적체돼가지고 신규 분양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신규 분양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대친용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모든 게 막혀버리니까 신규 분양을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대한민국에는 거의 그냥 남아있지 않았다. 그 정도 표현이 거의 적합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론을 펼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2012년, 13년 그 당시,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 물량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고, 그런데 부동산 심리가 너무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가가 폭등하는데도 집을 안 사요. 그러면서 어떤 사태까지 발생되느냐,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3억 8천, 3억 9천인데 전세가가 3억 5천인데도 집을 안 사더라. 참, 다소 황당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건설사에서도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데 어떻게 신규 분양을 합니까? 신규 분양 해봤자 분양 박살날 거 뻔한데. 자,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편합니다. 건설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닙니다. 건설회사 자본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처참해요. 건설회사들이 그만큼 돈을 쌓아놓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양대금으로 짓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분양대금은 조금 약간의 도움이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비를 지불하고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아파트를 올리고,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분양 대금 가지고는 안 되죠. 이미 분양 시점 이전에 토지 확보가 마무리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에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땅 사고 초기 공사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분양이 되면은 그 분양성에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오게 되죠. 그거에 따라서 PF 대출을 갖다 그만큼 덜 받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PF 분양이 잘 안 됐다 그럼 PF 대출을 더 높여야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금융비가, 회사에서 납부하는 금융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분양이 안 돼서 초기 분양 30%, 그러니까 입주허무지 공고 발표하고 당첨자 계약 끝나고 한 달 이내에 초기 계약이 30%만 달성돼도 건설사들 성공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던 때입니다. 그게 바로 2012년과 2013년 건설사 분양 시장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그만큼 금융비가 늘어난다.
PF 대출 받은 거하고 소분양자한테 들어온 돈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를 갖다 건설회사가 부담하다 보니까 이 금융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 부분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이 더 이상 신용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또한 2011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2011년부터 건설회사들 미분양으로 대규모 부도 나고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 들어가고 파산하고 그런 일들 수두룩했으니까요. 지금 파라곤도 지금 건설사가 동해안 고속건설에서 이지건설로 인수됐나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송박김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그때 주인 바뀐 건설회사들도 많고 정말 사라진 아예 파산 절차를 밟아서 없어진 건설회사들도 많고요. 자, 그 과정에서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발악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미분양 물량들을 갖다 털어내기 위해서 할인 분양이란 걸 시작해요. 할인 분양이란 걸 시작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건설사에서 할인 분양을 하니까 그나마 한 달 동안 한 세대도 안 팔리던 것이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세대씩 팔리더라. 10% 할인 분양을 했더니 그랬더니 주변 건설사들 어떻게 합니까? 얘만 할인 분양했어? 야, 그럼 우리도 할인 분양해. 다른 주변 건설사들 다 10%씩 또 다 할인 분양하니까 또 이 건설사의 메리트가 사라진 거예요. 야, 할인 분양하니까 먹혔었잖아. 한 번 더 해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20% 할인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주변 건설사들 야, 이 현장에 20% 할인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팔라고? 우리도 20% 할인 분양해야 될 거 아니야. 또 20% 할인 분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30% 할인 분양을 해요. 자, 이때부터는 계약자들이 어이없어 합니다. 왜? 기존에 계약받은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은 할인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또 추가 할인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민원 때문에 건설사의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도 있고 그 민원 때문에 추가 할인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발생돼요. 또 할인을 하게 되면 기존 계약자들까지 다 적용해줘야 되다 보니까 건설사의 마진폭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게 되죠. 사실상 건설사에서 마진율이 높게 나와도 10%대 나오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건설회사의 마진이 보통은 7, 8% 되면 아니면 5% 미만으로 나오면은 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7, 8% 선이 평균적인 마진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10%를 할인한다? 이미 건설사는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거기서 또 20% 할인 분양한다? 그거는 아예 여기서 떨어지고 거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냥 분양을 하는 거죠. 오히려 적자 봐가면서 돈 날리면서 건물 다 준공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건설회사들이 우선 당장 금융대출, 기존에 받았던 다른 사업장의 PF 대출, 이러한 대출 규모들이 누적되고 상환기일이 계속 도래되는데 분양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회수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돈을 회수하는 압박이 들어오게 돼요. 그 회수 압박을 갖다가 어떻게든 지금 이 순간만 버텨보자라는 건설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할인 분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또한 내가 할인 분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또 다 할인 분양을 하더라. 메리트가 떨어지더라. 더군다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지금 하면 뭐해? 지금 계약하면 뭐해? 기다리면 또 10% 할지도 모르는데 기다려보자, 버텨보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할인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안 그래도 지금 내 살 깎아내면서 건물을 준공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사에서는 자꾸 상환 압박이 들어오고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종 선택이 기업회생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세력이 뭐냐? 정말 큰 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큰 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 미분양 몇 개 있어? 하고 협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800세대짜리 단지다. 그런데 우리는 미분양이 400개 남아 있습니다. 하면 이 큰 손들이 우리가 400개 다 사줄게 하고 협상이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야, 대신 우리가 이 일시적으로 미분양 다 사줄 테니까 50% 할인된 가격에 우리한테 넘겨. 바로 이게 통매입, 통매각이라고 합니다. 너희 50%의 통매각해 우리한테. 그럼 우리가 사줄게. 자, 이게 실제로 존재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통매각을 진행한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근무했던 건설회사는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해서 버틸 수가 있었고, 주변에 많은 건설사들이 정말 통매각을 했어요. 50% 할인된 가격에. 그걸 보면서 정말 울분이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아니 지금 할인 분양, 이것도 건설사들은 정말 살과 뼈를 갖다가 깎아내면서 분양을 하는 건데, 그리고 진짜 지금이 바닥인데, 지금 바닥이 맞는데 2013년 여기까지만 잘만 버텨내면 2014년부터는 상승할 건데 싶은데도 사람들은 분양을 안 받아요. 한 번은 제가 분양 현장에 나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분양 소장한 적도 있었고요. 상담사를 채용할 역량이 안 돼가지고 제가 직접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객하고 싸울 뻔했어요. 정말 상승한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 당시에 주류가 바로 선대인시였거든요. 주택가격 지속적으로 폭락한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끝났다. 그때는 조중동도 없었어요. 조중동도 이성을 잃어가지고 미쳐가지고 다 폭락한다 하면서 다마신도시, 일본의 다마신도시 사례 들고 오면서, 아니면은 프랑스 13구역인가요? 그쪽 12구역? 그쪽 지역,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 13구역, 12구역 뭐 이쪽 지역 사례 들먹이면서 폭락한다. 야, 정말 2012년, 13년에 폭락 원인에 대해서 뭐 인구 감소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었었거든요. 바로 서울에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 수요 이탈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고, 두 번째,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완성되어 가면서 그 당시에 지방에서도 각각의 기업도시, 혁신도시에서 입주 물량이 너무 넘쳐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힘을 필 기력이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 지금 바로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 겁니다. 폭락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수급이라는 개념을 갖다 사람들이 모르더라. 그 당시에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했고, 정말 이러한 내용을 사람들이 알면은 어떨까.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은 그래도 20-30%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그 분양했던 아파트 단지들 몇 개 단지들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분양했던 분양가가 2-3억짜리가 거의 1.5배씩 뛰었다. 근데 이 분양가보다도 20% 30% 할인 분양하는데도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고 못 믿겠다고 분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돈 많은 큰 손들은 건설사들 상대로 협박해가면서, 야, 안 그러면은 너희 기업회생 절차 들어갈 거잖아. 야, 기업회생 절차 들어갈래? 아니면 우리한테 50% 싸게 팔래? 건설사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50% 싸게 팔았죠. 통매각을 했죠.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 주변에 제가 그 당시에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여러 분양팀들, 그러니까 저도 분양 쪽에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건설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저희도 통매각을 갖다 검토한 건 있어요. 저희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1000세대 규모다. 근데 700세대가 분양됐고 300세대 남아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통매각 35% 할인, 40% 할인, 뭐 그것까지는 되게 제한을 받아가지고 좀 고민했었는데 결국 통매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있었던 건설회사에서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이 폭락론자들에게 속지 않아가지고 분양을 받았더라면 이 분양 받은 사람도 정말 큰 돈을 벌었을 것이고, 정말 30% 할인된 분양이 분양받았다면 그 집값 지금 2배 넘게 올라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더라. 그냥 근거 없는 폭락론에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락론자들이 정확하게 시장을 진단하고 지금의 수급이 불균형이 일시적으로 발생돼서 나타난 사실이다, 이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논한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영원히 주택가격 폭락한다, 영원히 대한민국 주택시장 끝났다, 그런 주장을 갖다 펼치고 있으니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복장 터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당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설사에서 수치적으로 분석해 가던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께 부동산의 진실을 알려보자. 이 부동산 정보의 양극화에 따라서 누군가는 돈을 갖다가
긁어 모으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갖다가 벌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시기에 매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2012년, 13년, 11년 이때 집을 매도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실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안 사셨다면. 근데 물론 다시 사셨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14년, 15년부터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세가가 그렇게 미친 듯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건설사들이 이렇게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는 상황을 갖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야,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 폭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3억 8천인데 전세가가 3억 5천인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더라고요. 아니, 울산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더라. 자,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일단 전세가가 오르든 매매가가 오르든 둘 중에 하나가 오른다. 아니면 둘 다 오른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란 것은요, 수급 불일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공급자는 별로 많지 않은데 수요자는 많으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전세가가 매매가 근처까지 왔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야, 이제 막 전세가가 자꾸 매매가를 치고 올라. 그럼 매매가가 자연스럽게 올라.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차라리 집 사고 말지 하면서 사기 시작한다. 그럼 그 뒤에 실수요자가 매수로 전환할 때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폭등 시기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매수와 전세가가 거의 근접해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매수세로 전환한다. 스물스물. 그러니까 이 폭등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2주, 3주, 불과 한 달 사이에 폭등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다 보면요, 한 달 사이에 집값이 1, 2억씩 팍팍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이런 경우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맞춰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이 너무 부족했어. 야, 이제부터라도 공급을 늘려야 돼. 하면은 그땐 이미 늦은 거죠. 왜? 착공해서 준공하는 데까지만 3년이 걸려요. 2년에서 3년 걸리죠.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사들이 분양이 돼야, 기존에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가 돼야 이후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인데, 건설사들 안 그래도 부도 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 이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그걸 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는 게 LTV DTI 한도 높여주고, 또한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갖다 매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갖다가 비과세 적용해주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그러한 대책을 갖다 실행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이후로 건설사들이 기존의 미분양들이 정말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미분양들이 사라지니까 2014년, 15년, 16년 무식하게 분양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유동성이 생겼거든요. 자, 그리고 그 덕분에 2014, 15, 16년, 17년 그렇게 무식하게 분양을 해댔기 때문에, 17년 빼고요, 16년까지 그렇게 무식하게 분양을 해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 1, 2, 3년 차까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뭐 불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 지난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지역은 현 정부가 멍청한 짓 해가지고 폭등시킨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폭락론자들, 여러분들께 달콤한 소리를 해주고 있어요.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너무 허황돼요. 그냥 무조건 집값이 비싸대요. 국민의 소득 수준 대비해서 너무 비싸가지고 하락할 수밖에 없대요. 뭐 더 이상, 그런데 국민의 소득 수준은 얼마고 숫자를 가져와야죠. 그러려면 숫자를 가져와서 국민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각각의 소득 수준을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연봉이 강남의 집값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연봉 가지고 이 집을 사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니면은 2, 300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10분위 소득자들이 강북에 집을 사는데 얼마가 걸리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통계는 소득 수준은 그냥 일반적인 평균 국내 국민 소득을 갖다 가져오고, 그리고 주택 가격은 강남과 비교해요.
왜 강남과 비교하냐고요? 아니죠. 서울의 강남만 주택입니까? 강남만 아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강북의 아파트들하고 왜 비교를 안 하냐는 거예요. 경기도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일산, 김포 이런 데의 주택 가격하고 왜 비교 안 하냐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자, 그러면서 집값이 비싸대요. 그러려면 강남을 비교하려면 최소 우리나라 10분위 상위 고소득자의 소득과 주택 가격을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남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데 강남에서도 제일 비싼 주택 가격 가져와가지고 35억짜리 30평대 주택 가격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고 있어요. 강남에 30평대 주택 10억 안 넘어가는 것도 아직도 있어요. 아휴, 그러니까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강남에서도 35억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상위 10분위 고소득층에서도 이 중에서도 또 클래스가 나뉘어져 있어요. 한 달에 2, 3천씩 버는 사람들, 한 달에 수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강남에 2, 30억짜리 주택이 뭐가 비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시장을 갖다가 소득 계층에 나눠서 주택가격이 비싼지 아닌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일반 국민 소득 대비해서 강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택, 그러니까 평당 30평대 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 그걸 데려와가지고 야, 집값 비싸잖아. 일반 월급쟁이가 어떻게 이 집을 사? 대한민국 30평대 중에서 제일 비싼 주택을 가져오면서 비싸대요. 그거는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비싼지 아닌지를 갖다 논해봐야 되는 거죠. 전국 주택이 몇백만 채인데 이 몇백만 채 중에서 가장 1등 아파트 가격을 데려와 놓고 일반 평균적인 국민소득으로 이 1등 아파트 가격 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헐리우드, 그러니까 헐리우드에 있는 주택들, 대지 뭐 2, 3천 평 하는 주택들, 이러한 주택 가격을 갖다 들이대면서 미국의 평균 소득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이런 헐리우드 몇천 평 주택을 갖다가 평생 일해서 살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이 폭락론자들의 주장 자체가 수치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아니면 무식한 일반화의 오류를 갖다가 범해버리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쭉 이야기를 읊었어요. 제가 왜 폭락론자들을 정말 경멸하는지. 정말 폭락론자들은 경제를 갖다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를 더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팩트라는 것은,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의 팩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 이 정보의 균형이 맞춰져서 정말 이 정보의 불균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도에 집을 파신 분들이 많아요. 2016년이 아니죠. 2017년, 2018년. 1주택자들이 집을 파신 경우도 정말 많아요. 왜? 주택가격 폭락할까봐. 주택가격 폭락하면 다시 사야지 하고. 근데 이렇게 팔게 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박홍기, 쇼킹부동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뭐 라이트하우스까지 가세되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는 건설사의 꼬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시켜보자. 정말 기업에 있어서도 엘리트 집단들만이 공유하는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방송을 진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폭락론을 조장하면서 이 사회에 오히려 부의 고착화를 만들어내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의 경멸감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치적 기반을 가지고 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주장이라면 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수치적 기반에 근거하지 않고 있더라. 정말 사람의 감정, 심리, 그러니까 호소력,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린 거예요. 영상 초기 시작하는 첫 부분에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하락론자들하고 한번 토론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주장, 제 논리를 꺾을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하락론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하고 붙어라. 배틀 붙어라. 나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하락론자 있다면 언제든지 붙어라. 언제든지 나한테 도전장 내밀어라. 아니면 나를 설득시켜봐라.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왔어요. 제 논리를 갖다가 꺾을 수 있는 하락론자 계신다면은 뭐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반론 영상 올려보세요. 반론 영상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가 글로 써서라도
분석해서 자기만의 양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단 수치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반박을 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어거지는 부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 어쨌든 두서 없이 제가 이렇게 쭉 말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말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영상 아무 시나리오도 없이 각본도 없이 진행한 방송이어서 좀 횡설수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왜 폭락론자들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모순적인 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갖다가 가볍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진실된 시장을 알아가시길 희망하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이렇게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